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목요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빈센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트입니다. 어떻게 더블 밸류업 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네, 밸류업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주식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저희가 3프로TV가 이번 개편의 슬로건으로 정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에 정말 관심이 많고 요즘에는 식당, 카페, 대중교통 다 주식 얘기예요. 네, 뭐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 돈 번 얘기는 좀 이렇게 숨기는 게 미덕이잖아요. 나 못 샀어. 어떡해.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 빈세님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오늘 하루에 하나에서 들어보시죠. 네, 오늘 뭐 운명의 날이죠. 네. 간밤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러니까 원래 오늘 나오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아니요. 9시에 기자회견 한다 그랬죠. 아, 자, 10시에는 삼성전자. 네. 그런데 미국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시간으로 7% 급락하는 것 같던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했다가 다시 낙폭을 반등했습니까? 많이 줄였어요. 좋네요. 음,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네. 늘상 지난 7개월 동안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무엇을 사야 되느냐. 네. 네, 여주 삽니다. 여도는 여전히. 아니고요. 여전히 주도주 반도체 그 중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참 좋죠. 네. 근데 SK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미리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네. 장 종료 후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음, 더 높다. 네. 전 그걸 보고 음. 경악했어요. 네, 뭐 TSMC도 이제 지려밟고. 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제 나와서 시총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잖아요. 2,000개? 예, 2,000개 그렇게 좀 전문 용어로 개로 하죠. 네. 그걸 보면서 와 있구나, 뭔가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미국의 대통령이 25% 관세를 올리는데 아무도 몰랐냐. 뭐 국회 비준 등등.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누가 어떤 분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과의 경쟁이 붙긴 했었는데 저는 SK그룹이 가진 투자도 그 중에 하나로서 시발점을 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빈센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블 밸류업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쉬워요? 아쉽죠. 더블 밸류 네. 보세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맨날 저기 있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FMC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FMC 안에서 이번에 좀 약간 미적지근한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었던 거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박준호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어떻게 오늘도 밤 새셨어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다. 자, 일단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포인트요? 그거는 약간 또 스픽하니까 그거보다도 FOMC 총평 한번 해주세요. 총평. 네, 앞으로 금리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금리가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금리라면 기준금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10년물 둘 다입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계속 10년물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당분간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당분간은 그러니까 기준 얼마죠? 금리를 계속 동결을 이제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작년 4분기에는 기준 금리를 계속 인하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좋았겠죠. 네. 근데 이제 동결을 하니까 그러면 인하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이유를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전자의 케이스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기준금리 인하를 잠시 주춤하는 것은 뭐 위험 자산에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좋다. 그래서 올해 뭐 동결했지만 금융시장은 앞에 지난 12월 FOMC하고 달리 매파적 동결이 아닌 비기파적 동결이라고 일단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동의하세요?
절반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처음에 딱 발표되는 성명문은 매파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파적이라는 것도 결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미리 알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용 지표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인 거고, 다만 이제 기자회견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또 마찬가지로 낮게 봤다라는 부분이 네. 이제 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인데, 뭐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완화적인데, 근데 이제 상방 요인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상충되는 요인이 고용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리스크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소소한, 좀 지루한 FOMC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애널리스트가 자칫 들으면 이제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은 지금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한 7번 더 남았는데 잭슨 홀까지 한 8번 남았다고 치죠. 8번 동안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박준호 의원님 리포트 보지 마요. 자, 조금 이젠 어. 중요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네. 뭡니까? 뭐 의장되는 겁니까? 갑자기 반대 의견 깜짝 놀랐는데. 저 여기 있어야 하고 존재감 발휘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이제 월러 이사를 되게 좀 극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몇 명의 말만 들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월러 이사라는 분인 거고,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배경은 이번 FOMC에서 25비 이나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 그리고 심지어 투표를 하지 않은 위원들도 동결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나 소수 의견을 낸 분은 마이런이라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 측 인사하고 월러 이사 딱 2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 네. 월러 이사가 지금 여전히 차기 연준 의장 물망에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의 눈에 들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투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왜 월러 이사를 나름대로 신뢰를 하냐면 그분의 인하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런 이사의 주장도 물론 근거는 있겠지만 월러 이사는 그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들도 트랙 레코드가 중요하고 리서치하는 사람들도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그분도 이제 통화 정책의 트랙 레코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월러 이사가 줄곧 인하를 주장해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한창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3년도에. 그럴 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매파적이었던 분이었는데, 네. 심지어 저희가 기준금리가 4%에서 5% 정도 갈 때는 이게 금리가 맞아? 진짜 5%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의구심들이 다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전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비둘기파로 변한 건데, 그거는 논리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레벨이 적정 수준 5% 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쭉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뭐 2%대 혹은 3%대 정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관세 요인들을 좀 제거하면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러 이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낮추는 게 맞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니까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이 3% 초반대로 낮추는 것이 저는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한 4명, 3명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 채권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토퍼 월러이고, 이번에 인하 의견이 약간은 정치적으로 비춰질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박준호 연구원도 월러 이사를 뭐 존경까지 아니지만 그의 뷰와 이 나레이션을 되게 바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증권의 금리 전망이 3번에서 2번으로 오히려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월러 이사는 좀 더 인하적으로 바뀌었는데? 더 인하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월러 이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는 기준금리를 올해 3번 인하할 것으로 봤었는데 2번 인하로 좀 바꿨습니다. 6월, 9월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월러 이사가 그렇게 하듯이 저도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작년 12월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고용 지표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드리면 왜 다수의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을 하느냐라고 보면 이게 이제 고용 지표인데 총 3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이제 회색 선이 BLS, 즉 공식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2가지는 ADP라고 하는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입니다. 근데 2025년 초부터 보면 고용 지표가 쭉 부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9월 달이나 뭐 10월 달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용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컷 주장도 나왔던 거고 연속 인하를 결국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정도의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게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 작은 걸 좀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 이제 주간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또 있거든요. 요것들을 좀 월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 12월부터는 고용이 유의미하게 좀 반등을 했고요. 물론 이게 과거보다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축 추세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연준의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한 거고, 또 지금 미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용은 여전히 그래도 부진한데 GDP 성장률이 좋다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덜 내리지 않을까, 요 정도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아마 원로이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 가지고 사실 인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또 어제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고용도 이제 뭐 딱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걸로 뉘앙스가 비춰져가지고 어쨌든 파월이 지금 5월까지의 임기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5월까지는 금리 인하 없겠구나. 뭐 해도 하반기에 2번이 말씀하셨으니까 2번 하겠구나.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고용과 같은 펀더멘털 요인, 급하지 않다가 첫 번째고, 2번째는 지금 트럼프하고 파월이 이제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즉 경제 지표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파월 임기가 끝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이 제가 쭉 봤을 때는 한 45분 정도? 그러니까 좀 짧았다라는 느낌도 있고 담백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파월 의장의 그 미세한 변화를 우리가 잘 캐치했어야 되는데, 어떤 미세한 변화요? 아니나 다를까 이젠 의장직을 내려놔도 임기 28년 1월까지인가요? 임기를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이제 노코멘트 갔는데, 이 독립성 관련돼서는 약간 흔들림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세요?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되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질문들이 뭐 이제 쿡 이사 재판에 왜 참여했냐,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했는데 대답을 거의 다 안 하셨어요. 신상 관련돼서. 그리고 심지어 할 법한 질문들도 막 안 하셨어요. 뭐 달러에 대한 얘기도 뭐 아예 안 하셨고. 그럼 뭐하러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대로 답변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뭐 조언을 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치에 좀 관여하지 말고 뭐 지금 연준 스태프들은 뭐 정말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직원들이니까 좀 잘 해보시고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독립성 얘기를 또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은 저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펀더멘털뿐만이 아니라 그런 네. 측면에서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 시장도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장기금리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정부의 입김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부는 낮은 금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내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정책이고, 또 재정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을수록 재정 재원 조달이 이제 쉬워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독립성을 걱정한다는 것은
너무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인하를 제시하긴 했지만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같이 네. 너무 공격적인 인하는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 있게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장기금리도 같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시장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와 베센트 자무장관 이런 분들도 결국 장기금리 안정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의 인선도 계속 지연되는 게 누군가의 확률이 높아지면 시장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파월 대선 나오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서베이 보면 있어요? 있죠. 그 대선이라고 꼭 찝진 않았지만 이제 뭐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선호도 조사를 보면 1등입니다. 모든 정치인을 이기고 1등입니다.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공격에 이제 파월이 반격을 한 게 왔으니까. 중도층과 민주당의 좀 마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 때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겠지만 네. 트럼프, 샤이 트럼프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대항마가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스타가 탄생되지 않나. 진짜 아니, 대선 후보로 거론될 근데 파월을 원래 공화당 쪽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또 하나 궁금했던 건 미란 이사는 이제 그만하는 겁니까? 1월 말까지였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저희 기본적인 시나리오 예상은 차기 연준 의장이 작년이나 올해 초쯤에 지명이 되면 차기 연준 의장이 먼저 이사직을, 그러니까 1월 말에 스티븐 마이런 이사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이사직에 잠깐 앉았다가 5월, 6월에 의장으로 이제 직책이 변경되는 걸 저희가 베이스로 봤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 오늘 아니면 내일 한다고 했던 것 같던데. 근데 그게 지금 몇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 약간 파월 의장이 좀 세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 정부 쪽에서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꼭두각시를 만들기 위해서 확 발표할 줄 알았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채권 시장은 꼭두각시를 싫어해요. 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해시 이런 사람들 다 안 쳤다 그러면 네. 난리 나죠? 시장이 안 좋아질 겁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제 더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그냥 그 임기 이후에도 좀 유지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재선임하고 막 이렇게 비준동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마 유지는 한 번 더 가능할 겁니다. 아, 근데 뭐 그냥? 인선이야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미 한 번 된 사람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원래 직책이 있었으니까 네. 중간에 물러나든지 그런 건 이제 자율이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시나리오. 우리가 제일 원했던 거고 사실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나오셔가지고 장기 금리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되게 불안감을 갖게 했는데 이번 FOMC는 그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씻겨내려가게 만들어주는 좋은 FOMC? 뭐 시장에서는 좋은 FOMC의 결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네. 시장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들 뿐이니까.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장기 금리에 있어서의 안정을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이거 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뭐 이번 FOMC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 사람들도 이번 FOMC보다는 결국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거냐 이걸 지금 다 관심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럼 차기 네. 연준 의장 후보를 좀 말씀드려볼까요? 릭 지금 리더. 나오고 있는 게 이제 3명, 뭐 4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크게 보면 3명인데요. 릭 리더 혹은 라이더라는 분, 그리고 케빈 워시, 그리고 오늘 반대표를 던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오늘 이제 월러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니까 요 이제 8%의 확률이 한 10% 초중반대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릭 리더라고 하는 분이 가장 우선순위 있고요. 이분의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외모는 이렇게 되시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경력을 보시면 네. 완전히 그냥 시장 사람입니다. 채권맨. 한 40년 동안 리만 브라더스와 블랙록에서만 거의 일을 했던 분이니까 지금 트럼프 인사의 특징을 보면 이제 관료 출신보다는 이제 실무자.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좀 선호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헤지펀드 출신인 거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또 시장이 또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원하는 것을 또 갖다 줄 수 있다라고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분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에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분이 최근에 한 발언들을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고용이 문제다라고 올해 초에 보고서를 썼거든요. 인플레를 크게 걱정 안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될 사람은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사람은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걱정한다는 거는 동결하거나 뭐 인상의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건데 뭐 크리스토퍼 월러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다 공통사항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높아지고 있는데 국채 금리를 그렇게 높게 유지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은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자 비용 많이 낼 필요 없고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게 오히려 좋은 정책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톤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비슷하게 미국은 이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임계치를 넘었다라는 IMF의 보고서도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위시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시장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는 어떻게 해석하나? 좀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이 어떤 부분에 쓰냐면, 아, 이 친구들이 갚긴 갚으려나 보다. 대마불사. 저는 미국이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얘기를 막 하는 게, 안 갚을 거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뭔 상관입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못 빌립니다. 음. 그러니까 빌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단기간 내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지금 금리를 뭐 1%, 2% 낮춘다고 하더라도 네.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피스컬 패스가 언서스테이너블하다, 네. 유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선 당장의 임기 혹은 향후 5년, 10년 내에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빚을 더 빌리려고? 그렇죠. 빚은 계속 빌리고 있고 네. 이걸 줄인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희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정 흑자를 만든다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특히나 점점 민주주의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꽃놀이패를 줬는데 헤게모니를 주면서 통화의 결정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게 그들이 이 꽃놀이패를 놀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빚을 갚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적응해야 되는 법이 좀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박준호 위원도 결국 채권금리의 안정은 미국이 좀 더 수월하게 속된 말로 땡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그거를 제가 좀 프레임워크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페이지를 좀 바꿨는데 네. 저희가 한 나라의 정책을 볼 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Y축이 재정정책에 대한 내용이고 X축이 통화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정책이 확장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고 돈을 계속 쓴다라는 얘기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가 변하고 있는 거냐면 통화정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4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 조합은 재정정책은 굉장히 확장적인데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자 비용 부담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막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은 계속 쓰는데 금리가 높으면 부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의구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베스트 재무장관들이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네. 그 결과로 지금 정책 조합이 우측 하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쓰는데 통화 정책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책 조합의 그럼 의미가 뭐냐라고 보면 인플레이션 안정보다는 성장률을 높이는 쪽에 지금 미국 정책 조합이 자리 잡혀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도 완화가 돼요.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재정 적자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바뀌진 않거든요. 패스가. 근데 금리는 가정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낮게 투입을 하면 재정 패스가 좀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책 조합은 올해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연말에 지금보다 레벨이 높을 거라고, 레벨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보는 거고, 올해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 되면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더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교롭게 이렇게 대자비처럼 지나가는데 미국의 큰 선거, 중간 선거나 대선이 있을 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항상 권력 구도가 바뀌었는데 올해 하반기도 그럴 가능성이 기저, 패스 등등을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바뀔 수 있다. 아니 뭐 하반기에 영향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뭐 리스크가 실제 숫자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그 하반기까지는. 위협이 예, 위협이 좀 더 커질 시장에. 거다. 근데 지금 상반기는 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패스가 하반기에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걸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심도 있게 다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래서 더 부양할 거다. 이런 논리는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네, 트럼프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경기는 무조건 부양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는 어포더빌리티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계의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아졌다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집세하고 이제 뭐 식료품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생활 물가를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기지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식료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금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저소득자들이 좀 큰 영향을 받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선을 예를 들면 10%로 정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런 가계 부담 리스크를 완화시키거나 네. 물가 리스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부양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성장을 높이는 건 기본 베이스고 거기서 생활 물가를 어떻게든 조금 안정시키는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번 FOMC가 2026년 첫 포문을 여는 FOMC인데 사실 채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냥 고만고만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다 연준 의장, 미국 의장이 바뀌는 데는 온 세계 이목이 다 집중돼 있지만 한국은행도 바뀌지 바뀌죠. 않아요? 4월에? 누구로 바뀌죠? 4월 임기가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으시긴 합니다. 후보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후보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연임 네. 여부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통 한국은행이 연임을 이제 자주 하진 않은데요. 네, 근데 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조차도 시장에서는 판단을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금 금리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올해도 뭐 내내 동결 기조가 유지된다가 예상치입니까? 저는 4분기 한번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인하요?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 연말에? 네, 왜 갑자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인하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미국 채권뷰는 시장금리 오른다잖아요. 그런데 한국 국내는 기준금리 인하면 따라서 시장금리도 약간의 하방 압력 아니면 낮추겠네요. 네. 잠깐 그러면 올해 뷰가 리액션 너무 방송쟁이 됐어. 네. 어떡해.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미국 금리는 오르고 한국 금리는 내려간다는 건데 네. 그럼 그게 주식시장이나 상품 쪽에서 보면 미국채 작년부터 많이 팔았는데 사셨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미국 국채는 장기적으로 좀 안 좋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국채를 더 오히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요새 보면 ETF도 미국 국채랑 이렇게 뭐 국내 주식이랑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 국채. 한국 국채랑 미국 지수 이렇게 하거나 이런 ETF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론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여주사에 뭐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이디어를. 네, 한국 주식 이렇게 좋은데 네, 한국 지금 국채도? 한국 채권까지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환율도 눌림목이 좀 있고 네. 이게 80년대 후반의 기시감을 보면 3조 호황으로 얘기했던 대세 상승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한국 국채에 돈이 들어오는 게? 사실 한국 국채는 금리는 엄청 올랐잖아요. 외국인들의 자금은 작년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네, 그 그래서 들어왔다라는 게 이전 대비해서 많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월마다 높아졌나요? 계속 거의 순매수가 증가? 계속 들어온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는 채권 시장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커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비중도 높아지는 트렌드였어가지고 네. 외국인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올해 뭐 WGB안이나 이런 편입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 국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국내 채권 시장이.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하던 게 완전히 끝나버렸고 네네. 지금 미국보다도 한국은 인상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연내 인하를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컨센서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수 의견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채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오늘 이렇게 제가 집요하게 여쭤봤냐면 오늘 반도체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죠. 9시, 10시. 그런데 이미 뭐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가 살짝 흘렸고 어제. 삼성도 뭐 부분별로 파운드리 쪽이 적자 폭이 좀 감소되면서 괜찮겠죠. 더구나 내년에 대해서 뭐 자사주 매입 등등도 있을 거고.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다가 하반기에 좀 내려갈 거다. 아니면 그러니까 올해 오후장에 좀 조정받을 거다라는 뷰가 꽤 있는데 그래도 한국 금리가 이렇게 올랐던 게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 또한 한국 국채로 돈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 또 다시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 좀 집요하게 한번 여쭤봤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솔직하게 네.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한국 기준금리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거든요. 맞아요. 미국 금리 더 신겼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뭐 드라마틱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솔직히 않고요. 네, 왜냐하면 삼전 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이지만 네, 사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돈은 다 이제 수출로 대부분 네,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상황을 주도하는 미국 통화 정책과 미국 금리 조금 더 연동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정의는 외국인의 비율도 그렇고 그들의 플레이어가 글로벌이니까. 근데 한국 국채도 외국인 비율이 엄청 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국채 투자하시는 외국인 분들은 정말 이제 채권만 보시든지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제 주식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사실 분리해서 사실이긴 봐야 합니다. 한다. 그 연결고리가 환율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환율은 항상 이제 같이 가는 관계니까 네. 두 그게 관계가 항상 있는 거고 이제 주식하고 환율도 관계가 살짝 좀 벌어졌었지만 네. 좀 관계가 좀 강해지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정말 국내 채권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렇겠고요. 근데 오늘 지금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가장 유력시되는 분으로 리더만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위원님께서는 그냥 이분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이분의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분이 됐을 때는 그러면 시장은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만 좋아할까요? 아니면 주식 다 시장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요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리다 이제 좀 멈췄는데 네네. 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걱정 별로 안 하시고 네. 고용 문제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네. 완화적인 분이다. 기준금리 아까 3%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고용도 또 뭐 그다지 막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그런 않은? 거예요. 음. 같은 지표를 보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이거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이제 다 사라졌고 네. 이제 고용의 리스크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기준금리를 3%까지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좋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정부 부채 비율 보완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낮춰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약간 좀 금리를 더 낮출 유인이 있는 거고 신시장이죠. 세 번째도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표 정책들이 계속 많이 바뀌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뭐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기지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라고 엄청 강조를 합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은 완전 얼어붙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거래를 안 되는 이유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전에 3.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네. 이사를 못 갑니다. 이사를 가는 순간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2배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낮아져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차 대조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MBS를 매입해 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거는 MBS의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지금 국채에다 전부 다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양적 긴축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네. 약간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도 약간은 시장이 긍정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채권 시장에도 좋고요.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전부 다 좋은 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릭 리더가 얘기했던 말이 왠지 트럼프가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이제 한 7%, 70%는 납득 가능한 말씀을 하시고요. 한 20-30% 정도는 되게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과연 금리를 높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맞아?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좀 소수 의견을 얘기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톤 자체는 네. 완화적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 판단은 그럼 트럼프의 꼭두각시냐라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또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럴 유인이 처음에는 없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케빈 해시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트럼프랑 계속 일을 해왔고,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랑 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친 트럼프가 아니다. 그런데 플러스. 기존은 약간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고. 플러스 네. 이분은 시장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장기금리 안정이라고 하면 네.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소수 의견 중에 인플레이션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작동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까지 그러니까요. 가능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의 네오클래시컬인데 통화론자 이전으로 가는 듯한 얘기가 좀 드네요. 자, 앞으로 우리는 박준호 위원님 리포트 보지 마요. 그래서 금리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주식 열심히 투자하면 돼요. 솔직하게 한두 달은 그러셔도 될 것 같고요. 한두 이제 달은. 파월 뭐 차기 연준의장 발표되거나 네.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날 때쯤은 네. 다시 엄청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FOMC 할 때마다는 네. 나와주셔요. 네, 그때 네. 뭐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월러 소수 의견 뜨자마자 오늘 발표 하나 네,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보면서 그 의장 후보로는 생각 안 하고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는 월러 이사의 그 집념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맞아요. 분일 수도 네, 있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FMC 이야기 들어봤고요. 하나지걸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박준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 하루에 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음 주부터는 대주식의 시대를 맞이해서 3프로 TV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다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씩 더 도움이 되시라고,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입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관련한 콘텐츠를 꽉꽉 채워서 올 예정이고요. 우리 또 항상 여주사라는 워딩을 말씀해 주시는 빈센님께서는 더블 밸류업 8시 40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개장 방송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GIN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미국 현지에서 바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GIN을 저희가 하루에 한 편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또 5분 월화수목금 다양한 미국 주식에 관련한 인사이트를 풀어주실 분들도 모실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